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조지훈의 낙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5차 시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시는 1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화면에 올리는 시간을 10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5번 정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각각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엔 작품을 한번 쭉 낭송을 하고 그 작품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따라서 시 낭송을 해봅시다.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약간 예스러운 말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을 뿐 시 전체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죠. 시라는 것은 일단 낭송을 여러 번 함으로써 그 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원래 시의 특징인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선을 그은 거는 이제 행을 구분한 것인데, 각 행이 전체적으로 3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각각이 모두 이렇게 6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 시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시 낭송하는데 상당히 좀 음악적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인이 매우 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작품 창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간단히 시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꽃이 진다, 꽃이 떨어지는 행위, 우리가 요즘 봄에 벚나무를 포함해서 많은 꽃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꽃이 떨어지는 건데 바람이 좀 분다고 그게 바람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좀 더 많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주렴 밖에, 주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커튼 개념인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방에 조선시대 그 한옥에는 이 대나무로만 이 발이 있었습니다. 햇빛 가리개용이죠. 그거를 주렴이라고 합니다. 주렴 밖에 성긴, 드문드문 나 있는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귀촉도라고 하는 한자말은 이게 한자말로 이게 좀 낯설게 보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새 이름으로 접동새, 또 소쩍새, 바람말 또 두견새 이렇게도 부르죠. 또 한자말 다른 말로는 뭐 불여윈이 또는 뭐라 그러죠? 자규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한 마리 새를 가지고 이렇게 모두 6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그런 새는 아마 우리나라에 이 귀촉도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귀촉도라는 새는 우리나라 한을 상징하는, 한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 있죠.
이 한을 상징하는 이 귀축도라는 새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한국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새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귀축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섰다. 산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다가섰다. 이렇게 별빛이 스러지고 산이 다가서고 이 말들은 밤새도록 이 시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별을 바라보고 새벽까지 그래서 먼 데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산이 눈앞에 보이는 그만큼 날이 밝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밤을 새는 그런 시인의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차시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날이 밝아오니까요. 꽃이 지니까. 꽃이 떨어지는데 왜 촛불을 꺼야 하냐? 그 의미는 밑에 또 나옵니다.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요. 어린다는 말이 눈에 구체적으로 잘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눈앞에 어른거린다, 보일 듯 말 듯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이 그 아래에 있는 시어와 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얀,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하얀 미닫이가 옛날 한옥의 방문은 이렇게 옆으로 밀고 닫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을 미닫이라고 합니다. 그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우련이라는 말 교과서에 풀이가 되어 있죠. 빛깔이 엷고 희미한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은 이제 보일 듯 말 듯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닫이를 통해서 그 떨어진 꽃, 붉은 꽃이 보일 듯 말 듯하다 하면서 그 말을 시적 표현으로 우련불거라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묻혀서 사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묻혀서 산다는 말입니다. 왜 이 시인은 자신이 묻혀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공부해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마음을 이 시인이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뭔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슬프게 느끼고 있다는 마음을 이렇게 고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곱다고 했는지 요거 끝에 울고 싶어라 하는 시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느니 여기서 아는 이는 묻혀서 사는 이와 뭔가 이렇게 좀 대립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보이죠. 아는 이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과 묻혀서 사는 사람 뭔가 이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로 쓰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깊은 산속에 이렇게 묻혀 사는 그 시적 화자의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허하다. 이게 이제 고어인데 요즘 말로는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내가 이렇게 깊은 산속에 묻혀 사는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아 두려우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꽃이 떨어지는 아침은 울고 싶다. 울고 싶다는 말이 보통 시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울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시인이 왜 꽃이 지는 그 모습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를 분석을 해보면 이 시인이 묻혀서 살고 있는 뭔가 어떤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동떨어져 숲속에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꽃이 떨어지는 걸 왜 슬퍼하고 있을까? 그 의미는 바로 꽃이 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단순히 꽃나무에 꽃이 떨어져서 그게 슬프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시 속에 담겨 있는 화자, 시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시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인이 단순히 꽃이 떨어지는 모습 그 자체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연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낸 시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심미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 깊이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적 어떤 대상을 깊이 생각해 본다. 그래서 심미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낙화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시인이 무언가 내용을 깊이 깨달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 과연 이 조지휘라는 시인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꽃이 떨어지는 그런 자연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에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앞차시에 이어서 좀 더 시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시로 이해를 하면 시를 좀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시인은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부터 같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지로새 바람을 탓하랴. 자, 여기 약간 좀 복잡하게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색깔을 좀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한 부분을 따라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질서다. 이런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자연의 섭리. 바람을 탓하랴. 우리가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뭐 사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걸 탓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주련 밖에 성김배에 하나도 쓰러지고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소멸이라는 한자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소멸,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 쓸쓸함, 사라지는 것에 따른 슬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생명체로 말한다면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죽음 앞에서 밝게 웃고 기분 좋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멸은 생명의 사라짐,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죠. 그리고 또 다른 쓸쓸함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귀척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섰다. 낙화가 느끼는 애상적인 분위기라고. 애상이란 말은 슬플 애자, 아플 상자. 마음이 좀 아프다, 쓸쓸하다 이런 의미를 한자말로 애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며 밤을 지샜어요. 이 밤을 지샜다는 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꽃이 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시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밤을 지새며 새벽을 맞이한다는 말은 바로 낙화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깊이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것을 밤새 깊이 고민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느꼈다. 이런 의미로 이 시를 이해하면 이 시가 결코 가벼운 시가 아니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그 소멸,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픈 감정을 관조적으로 표현했다. 이 관조라는 말, 여러분들 우리 문학에서 시나 소설이나 문학에서 관조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써보면 이 관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인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깊이 그 속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본다는 뜻이고요. 조는 비춘다 이 말인데 어디서 어디로 비추냐? 위에서 아래로 비춘다. 즉 어떤 외부 세계에서 그 내부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다. 뭔가 거기서 어떤 의미를 깨닫다. 이런 의미로 관조라는 한자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관조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속으로 깊이 음미하면서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더지가 우련 불거라. 앞에서 하얀 우련 여기서 이제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북다는 말로 연결해야 하는데 우련 불거라. 이 시각적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얀색과 붉은색 이런 걸 통해서 낙화의 아름다움, 꽃이 떨어진 모습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있을까 저하느니 꽃이 지는 아침 울고 싶어라.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간단히 훑어봤는데 이 각각이 모두 9연으로 9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씩 각각의 연으로 나누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인은 그런 3개의 전체 덩어리로 나누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이 지는 자연의 섭리와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다가오는 그런 풍경을, 외부 풍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 5, 6년은 낙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란 사라져가는 꽃의 마지막 아름다움과 쓸쓸함의 빛깔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 4, 5, 6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7, 8, 9연 요 1, 2, 3, 4, 5, 6년은 이 시의 어떤 외곽, 어떤 전경,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깥 세계에서 관찰하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7, 8, 9년은 시인이 내적인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시적 감성을 표현한 그런 문이다 하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낙화의 비극적 아름다움, 즉 소멸하는 모든 존재, 사라지는 모든 존재에 대한 슬픔을 드러냈는데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운둔하고 있다. 운둔이라는 건 이제 숨어 산다는 말을 한자말로 은둔이라고 하는데 은둔하고 있는 시인 자신과 낙화를 동일시하고 있다. 같이 보고 있다. 즉 이것은 생명의 소멸,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소멸을 의미하고 따라서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슬프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또 비정상이죠.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항상 우리는 엄숙해지고 두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이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 시도 그런 관점에서 울고 싶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소멸하는 생명체의 그 슬픔,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시를 한번 이렇게 표현상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적으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 4, 5, 6년은 시인의 시선의 이동, 즉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한시의 구조에 선경후정이라는 말을 쓰죠. 선경후정. 앞에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이러한 표현을 선경후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시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데, 이 시가 뭔가 이렇게 고전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시적 분위기를 바로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현상과 그 시인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걸 호응, 조응이라고 한자말로 조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낙화 현상을 통해 시인이 자신의 슬픈 우울한 마음, 쓸쓸한 마음을 울고 싶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러한 그 외부의 그 이 낙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인의 마음을 내적 어떤 관조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하는 것을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태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낙화를 통해 모든 존재가 이렇게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질서, 어떤 원리, 그런 것을 매우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는 시다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 시는 어떻게 보면 매우 깊이 있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자연의 섭리, 인과의 법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보통 낙화유수라는 한자말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낙화유수. 가는 봄의 정경을 드러내는데 남녀가 그리워하는 어떤 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그 낙화를 통한 인간의 어떤 비극적 아름다움, 이런 것은 이 시에서 우리가 이런 시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고 자연현상을 바라보면, 특히 요즘 같은 봄에 벚꽃이 한꺼번에 바람에 의해서 우수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꽃비가 내린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꽃잎이 떨어졌다는 건 꽃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매우 쓸쓸하고 슬프고 우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잎이 또 무성해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다시 낳게 하고, 이게 그래서 또 떨어지면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낳고, 이게 자연의 순회의 법칙이고 인과의 법칙이다. 그런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 이 시는 매우 자연의 섭리를, 낙화라는 작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표현한 매우 철학적인 관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측면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